네, 오늘은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푸코 1강에 이어서 2강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푸코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 티니지에 가서 원래 해이주의자였다가 앙가주마, 사르트르처럼 인게이지먼트, 참여 지식인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게 됩니다. 푸코가 스웨덴에서 문화원장을 하고 폴란드 문화원장을 하고 또 함부르크에 가서 또 문화원장을 하고 이런 문화원장을 하면서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또 티니지를 택해서 티니지로 가게 되느냐. 부분은 푸코 사상을 먼저 미리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푸코가 이제 변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1968년 프랑스 혁명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시 1968년은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1965년 이제 한일 반대회담 데모가 있었고 1969년 박정희에 대한 삼성개헌 투쟁이 전국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1960년대는 사실은 또 베트남전이 격화되었었고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었었고 사실은 세계가 불어 시대였습니다. 불이 들끓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60년대에 지식인들에게 동서양 지식인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고 중국에서도 이제 그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지구가 마그마가 화산처럼 터지던 그런 지적이던 리비도 열정적이던 힘이 분출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의 사상은 1968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상당히 지식인의 어떤 참여 지식인의 형태로 이제 변해가는데요. 그래서 푸코 사상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중기에는 이제 구조주의적인 어떤 시각, 구조주의라 할 수 있고 중기에는 어떤 각각의 미세한 생명들, 생명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시기고 이제 한 50대에 대해서는 이제 57에 죽었는가, 60전에 이제 죽었죠. 후기는 이제 그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던 시기입니다. 배려와 윤리. 사실은 철학의 모든 최종점, 종착지는 어떤 윤리학, 에식스, 윤리학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철학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피노자도 이제 윤리학의 문제를 썼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쓰고, 레닌 같은 혁명가도 윤리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유가사상, 유가사상도 사실은 그것은 이제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람 관계의 어떤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푸코 사상은 전기, 중기, 후기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이제가 이제 구조주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생명정치, 통치성이라는 문제. 이 통치성이라는 문제는 뭔가 권력 구조 바깥에서 뭔가 구조화된 인간의 잠재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규율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성의 개념은, 이 통치성이라는 말은 뭔가 국가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내재적으로 어떤 자기 도덕이나 윤리나 이 담론이 자기 행동을 스스로 규율하는 어떤 그런 권력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배려 윤리의 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정기 구조주의 시기에 푸코는 자기를 구조주의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는 단지 구조주의의 업적어 관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실을 자기는 구조주의적인 시각을 알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인라이트먼트,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라는 게 이제 푸코의 주장입니다. 말과 사물과 그리고 지식의 고고학에서 이제 구조주의 시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주의 식이라고 하고, 사실은 지식인은 누구나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주의다, 뭐 막스주의자다, 무슨 포스트 구조주의자다, 뭐 모더니스트다 이렇게 규정되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은 항상 나는 그 계몽주의자다, 나는 그 계몽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 구조주의라고 이런 불리던 이 시기부터 이후에 이제 외부 담론으로부터 생각이 강제되는 것이라면은 개인의 어떤 실천이 들었을 구조주의에서는 개인의 주체의지나 실천이 들었을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구조화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개인의 자유의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그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푸코는 이런 것을 좀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푸코의 그 감시와 처벌에서는 이제 푸코가 미시권력, 거대 담론이 아니고 뭐 민족 해방이라든가 노동 해방, 계급 해방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소수자의 인권이라든가 이제 그 인간 뒷골목에 있는 뭐 성, 섹스라든가 이런 것들, 미시권력을 이제 분석함으로써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데, 푸코는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통치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임을 말하는데, 특히 철학적인 의미로서는 이 파놉티콘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파놉티콘은 이제 원형 과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어떤 한 감시자가 있으면은 교도소는 한 4개 내지 8개가 부채꼴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중간에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데, 이 감시자가 없어도 교도소에 있는 수인들은 수인은 어차피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감시받는 의식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파놉티콘을 개념을 이제 푸코가 제시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파놉티콘 개념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감시자라는 것이 있든 없든 감시 효과가 나타나는 파놉티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푸코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짜 파놉티콘에 의해서 감시에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푸코가 말하는 것은 감시당하는 것 같은 효과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푸코는 특정한 감시자는 없는데, 현대 사회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이제 자기를 감시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차도 이제 그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좋은 점이,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감시받는 효과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후 중기 사상에 이제 접어들면서 푸코는 자유주의 체제가 단순히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억압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유를 생산하는데,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대 국가가 지상적인 신으로 군림하던 시대를 지나서, 근대 국가가 지상적인 신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이제 헤겔이 얘기했던 정신현상학에서 얘기했던 근대 국가의 정신이 현상학의 가장 최종점이 뭡니까? 프로이센 제국. 그것이 이제 정신현상학의 이제 끝점, 역사 철학의 종말인데, 이런 지상신이, 근대 국가라는 지상신, 그 신학이 이제 근대 국가로 대체된 거 아닙니까? 프로이드가 아니고, 프로이센 제국. 예, 헤겔이 살던 프로이센 독일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 국가가 지상적 신을 군림하던 그 시대를 지나서 자유주의 체계가 그 자체로 인간의 바깥에 있는 구조가 되는 시대에, 자유주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통치의 어떤 합리성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중시하게 변모하는 겁니다. 이런 체제 아래서 시장, 그러니까 근대 이후 현대국가 시대는 시장주의 시대, 시장 자본 시대가 아닙니까? 시장이라는 자유로운 체계를 순환시키는 자유의 어떤 생산의 개념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푸코는 이에 대해서 왜 통치성이라는 용어로 접근하느냐 하면은, 통치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조직하는 합리적인 어떤 문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적인 어떤 생산 속에서 뭔가 잠재적으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 합리적인 어떤 문치, 자유주의적인 어떤 통치성은 시장은 자연스러운 어떤 순환의 일부로 파악을 하고 사회를 시장의 자유라는 개념 아래 재조직하는 겁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접근하는 관점인데, 권력을 억압적인 개념이 아니라
억압적인 것도 있지만은 생산적인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푸코에게 이제 권력은 단순히 사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상징되는 어떤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의 어떤 총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가 억압되면서도 그 바깥에 뛰쳐나가서는 이제 자유를 생산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이런 것이 인비저블 핸드처럼 자유시장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통치성의 어떤 개념들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푸코의 그 개보학이 주목하는 그 지점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는 자유 대신에 이제 성자 독식의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조직하게 된다는 것이 푸코의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독식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경쟁 그 자체를 자연 질서의 일부로 보는 신자유주의, 이것은 자연 질서로 보는 이 신자유주의, 이런 그 다인주의적 경향 상황에 놓인 그러니까 다인주의적인 어떤 성자 독식 경쟁 상황에 놓인 생물학적 존재로 파악하는 그런 인식틀을 이제 푸코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후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윤리학에 대해서 푸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푸코는 이런 그 규율 권력이라는 담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뭔가 잠재적으로 통치하는 규율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억압당하는 상태, 뭐 조직에 대한 억압이라든가 국가 억압이라든가 어떤 내부적인 억압이든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태도, 자기 비판, 자기 조직을 비판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부정의 정신, 파레시아라는 것이죠. 빠는 뺀이라는 넓다, 레시는 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손해를 받게 되더라도 이 조직의 비리를 내부 고발자로서 말할 수 있는 파레시아라는 윤리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푸코는 후기에 되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즉, 담론의 변화는 개인이 그 참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서 시작되는 것. 이 점진적인 변화, 사회의 어떤 점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파레시아라는 실천을 통해서 시대 담론은 조금씩 변하고 새로운 담론과 그 담론에 따른 새로운 권력이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 후기의 주장입니다. 푸코가 이제 윤리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파레시아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 파레시아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파레시아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조직의 비리를 얘기를 하는 것, 이런 철저한 지식인의 자기 비판 정신, 모든 개인이 이런 파레시아적인 태도를, 그런 윤리 도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푸코의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푸코가 사실은 20대 젊은 시절, 오늘은 그 대학 시절과 대학 교수 시절, 문화원장 시절을 생략했는데 이것을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